네, 그럼 여기서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먼저요. 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폐지, 분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거 국회 통과하면 검찰의 수사권 폐지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검찰이 이제 하는 게 이제 수사를 하고요. 네. 영장을 청구를 하고요. 기소를 합니다. 그렇죠. 정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 영장, 기소 이 세 가지 중에 그 수사권을 떼서 경찰한테 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을 견제하게 한다 이건데요. 실제로 민주당이 낸 형사소송법 또 검찰청법 개정안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삭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처럼 검찰이 피의자 불러서 조사하고 직접 수사하는 이런 모습은 좀 없을 것으로 봐도 좀 무방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과가 되면 검찰은 지금 주장하는 게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범죄자들만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이제 검찰이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피해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과연 이제 검찰이 말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뭐냐, 어떤 피해를 대체 본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들이 상반됩니다. 네. 피해를 이렇게 주장하는 쪽은요, 최근 불거진 그 가평 계곡 사건을 예로 들어요. 네. 경찰이 무혐의를 해서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못하면 진실이 묻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뭐 일리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경찰은 수사 못해, 뭐 검찰보다 못해 이런 편견이 좀 깔려 있는 주장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부 사례를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 또 편견을 주장한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수사권 분리의 장점을 좀 폭넓게 봐달라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뭐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경찰 가서 수사받고 검찰 가서 또 수사받습니다. 수사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여러 번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수사권이 분리가 되면 경찰에만 가서 한 번 수사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사건 처리 속도가 좀 빨라지고 시간도 단축되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점이 있는데 근데 권익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또 반론도 없진 않아요. 네. 그럼 경찰이 부실 수사했을 때는 어떤 보완책이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내버리면 폐지를 하게 되면 검찰 조직 자체가 좀 흔들린다, 네. 소멸되거나 뭐 축소된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멸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축소될 것은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사람 수는 줄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전국의 검찰 조직 보면 검사가 한 2,000명 조금 넘게 있습니다. 네. 전체 검찰 공무원 다 더하면 10,000명 조금 넘거든요. 이 대부분이 이제 수사를 하는 흔히 이제 수사관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인데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많죠, 그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안이 시행이 되면 이분들이 직접 수사를 못하니까 수사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되거든요. 이제 민주당은 이런 분들에게 유예 기간을 둬서 네. 검찰 대신에 경찰 또 공수처 아니면 정부기관에 있는 특사경 이런 데 가서 수사 업무를 계속해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요. 또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할 때 한국형 FBI라는 조직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서 수사 업무를 계속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유예기간 3개월 안에 그게 다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론도 없지 않은 그런 좀 상황입니다. 짧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게 검찰 조직이 좀 축소가 된다 하면은 거꾸로 경찰이 좀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경찰의 권력, 네. 수사권이라는 것도 어차피 권력이니까요. 이게 또 강화되면 또 네. 이것도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견제받지 않는 경찰 이런 얘기들 우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검찰의 수사권이 좀 분리된다고 해서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경찰 또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의 어떤 비위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신설 조항을 또 뒀거든요. 그리고 또 경찰이 구속영장을 원해도 법리적 판단을 검찰이 해서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경찰을 견제하는 건 검찰 이렇게 또 기능을 뒀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이기주 기자였습니다. 자,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 출근길에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단호한 해명이랑은 다르게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지금부터는 저희가 취재한 새로운 내용들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 후보자의 자녀가 편입학 시험을 볼 때 서류 평가에 들어갔던 평가위원들 전원의 명단을 입수했는데요. 이들이 정 후보자랑 같이 오랫동안 동창회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조명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이 2017년과 2018년 같은 조건으로 경북대 의대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전형이 생겼고 똑같은 스펙으로 군대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 객관적 스펙은 달라질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적과 영어 점수는 물론 서류 평가에 포함됐던 논문 2편과 연구실 근무, 봉사활동 경력 등 이른바 입시 스펙들이 모두 똑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1년 사이 당락이 갈린 이유는 뭘까? 2017년 1차 전형 커트라인 기준으로 분석하면 정 씨의 당시 서류 점수는 144.26점에 못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183점으로 38점 이상 대폭 올랐습니다. 영어 학부 성적 점수는 같았는데 자기소개서와 논문, 경력을 평가하는 서류 점수가 최소 38점 이상 대폭 오른 겁니다. 이때 서류 평가에 들어간 교수들의 이력을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박모 교수, 2010년부터 14년까지 경북의대 동창회 총무, 기획이사였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동창회 정책이사를 맡았을 때와 기간이 겹칩니다. 다른 교수 3명도 정 후보자가 이사나 부회장을 할 때 동창회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정 후보와 무려 7편의 논문을 함께 쓴 암 전문 교수였고 나머지 한 명도 경북대의대 1년 후배였습니다. 당시 서류평가에서는 지원자의 성과 이름도 노출됐던 만큼 평가위원들이 정 후보자의 아들인 걸 알고 전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2심 전심으로 정 후보자의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게다가 2017년 딸의 면접고사에서 30점 만점에 최고점인 29점을 준 위원 2명도 정보와 동창회 임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편입학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동창회 일로 미국 출장까지 갈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만큼 동창회 인맥도 아빠 찬스로 활용된 건 아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방법원 법정으로 연결되는 통로. 얼굴 가리개와 마스크를 착용한 조현수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나온 이은혜도 수갑을 찬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취재진 앞을 지나갔습니다. 처음 붙잡혔을 때처럼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영장 실질 심사는 1시간 남짓 진행됐고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에는 용소계곡에서 숨진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의 누나도 참석했습니다. 윤 씨의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은혜의 범행을 나중에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엄벌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은혜와 조현수는 검찰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은혜의 아버지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히고도 검찰에 와선 입을 닫은 건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수를 하게 된다면 혹시 나중에 그 자신의 형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을까라고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거망이 좁혀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자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만큼 형량이 줄어들 여지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길어지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는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먹기 힘들 정도로 질이 낮은 돼지고기가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주민이 시 정부로부터 배급받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 젖꼭지가 달린 부위가 있는가 하면 살코기는 찾을 수 없는 비계 덩어리. 색깔이 변해 이미 상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고기도 있습니다. 3주째 이어진 봉쇄에 이미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가 배급되자 안 그래도 들끓는 기름에 불이 붙었습니다. 看到没有，那个凸起的就是奶头，因为这盆红烧猪奶头浪费了我很多的酱油。万一吃了有病，也是给国家添麻烦了。现在医院的医疗资源很紧张，很多人吃了。 돼지고기는 중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고 또 그만큼 대표적인 서민 식자재입니다. 돼지고기와 식량이 천하를 안정시킨다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 돼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지경까지 갔다는데 중국인들의 화가 더해졌습니다. 한쪽에선 식량이 없어 난리인데 다른 데선 무더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봉쇄가 길어지면서 기온이 올라가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채소들이 운송 도중에 썩는 겁니다. 全部是浪费，我们蔬菜20几天的蔬菜都吃不起，买不到。 봉쇄 장기화에 따른 문제는 이미 곳곳에서 노출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식량 배급에 구멍이 뚫리면서 중국 당국의 안정적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식료품 가격을 담합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상하이에선 물건값만큼 비싼 배송비도 등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